나이가 든다는 것이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다가 낯선 사람을 마주한 것 같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뻐근한 통증이 느껴질 때, 예전 같으면 거뜬히 했을 일들이 이제는 조금 버거워질 때, 시간은 정말 흐르는구나 알게 됩니다. 요즘은 자식들과도 예전만큼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우리는 한가한데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고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내려놓게 되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어떤 이는 아프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냥 조용히 멀어져 갑니다. 모임에 나가도 예전처럼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앉아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 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점잖게 늙는다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은 늘 젊음을 이야기합니다. 활기차게 살라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 때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사는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먼 유배지로 쫓겨간 사람입니다. 긴 시간을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어떻게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들은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정약용이 보여준 늙어가는 법, 고독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는 법. 그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하고 깊은 길입니다. 외로웠던 다사는 천재였습니다. 22살의 과거에 급제하고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나라의 개혁을 꿈꾸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40살이 되던 해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천주교 탄압의 여파로 죄인이 되어 강진이라는 작은 바닷가 마을로 유배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만큼 긴 세월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가족을 볼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편지마저 자주 올 수 없었죠. 몇 달을 기다려 겨우 한 통의 편지를 받으면 그는 그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을 겁니다.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글로만 그 성장을 확인해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가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온다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그 고독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다고요. 정약용도 결국 우리처럼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독 앞에서 무너질 것 같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견뎠습니다.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시간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계절로 만들어냈습니다. 권력을 잃었지만 권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위를 빼앗겼지만 품격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더 단단하게 버티고 더 깊이 성찰하며 진짜 어른으로 익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와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지위에서 물러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 시기. 이것을 단순히 쓸쓸한 노년으로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정약용처럼 자기 내면을 깊이 가꾸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화려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엄청났습니다. 그의 사상과 글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수양의 기회라고. 늙을수록 말이 줄고 마음이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고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욕구도 강했지요.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삼키게 됩니다.
누군가와 논쟁을 하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꼭 이겨야 하나, 내 말이 꼭 옳아야 하나. 다사는 말의 절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생기고 말을 아끼면 덕이 쌓인다고요. 특히 윗사람일수록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한마디 경솔함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남의 말을 끊고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의 품위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침묵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립니다. 꼭 해야 할 말만 조용히 하고 나머지는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그들에게도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말을 줄인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 말로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힘을 믿어주는 것이죠.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수없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명령이나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격려와 조용한 당부였죠. 책을 읽되 너무 서두르지 말라.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라. 세상 일에 조급해하지 말라.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압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고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살아보려 합니다. 하루에 꼭 필요한 말만 하기,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은 하지 않기, 칭찬할 일이 있으면 아끼지 않고 위로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하기, 그리고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는 말없이 함께 있어주기. 말이 줄어들면 마음이 깊어집니다. 말로 채우지 못한 공간을 이해와 공감으로 채우게 되니까요.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욕심을 줄일 때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었지요. 남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배지에서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초라한 집에서 하루 두 끼를 겨우 해결하며 지냈습니다. 책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빌려 읽어야 했고, 옷이 해져도 새 것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썼습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욕심도 줄어든다고.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요. 그는 검소한 삶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아왔습니다. 돈도 모았고 집도 마련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아닌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노인 빈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경세유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어서 조금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어지고 많이 가지면 또 더 원하게 된다고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적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는 명예를 얻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려놓으면 신기하게도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애써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러운 주름 속에 평온함이 깃듭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제 이 얼굴로 평생 살아가겠구나 하고요. 주름도 많고 피부도 처졌지만 얼굴 속에는 내가 살아온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날들이 이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대신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시간이지요. 욕심을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가 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비워봅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복잡한 관계들을 정돈하고 마음속에 쌓인 욕심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비울수록 오히려 마음은 풍성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도 있었고 학부모 모임도 있었고 이런저런 친목회도 있었지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고 관계를 넓히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면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을 떠나면 동료들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아이들이 자라면 학부모 모임도 없어집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같아서 쓸쓸하고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서글픕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망설이게 됩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만 남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요.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진심으로 통하는 몇 사람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거의 혼자였습니다. 가끔 편지를 주고받는 가족과 몇몇 제자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적은 관계 속에서 깊은 유대를 발견했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나이가 들면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게 됩니다.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잡지 않고 멀어지는 관계를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관계라고 말입니다. 요즘은 이런 거리두기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이제 다 자란 어른입니다.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되고 마음 쓰여도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도와주되 간섭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숙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자주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해도 진심이 통하는 사이라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자주 만나서 피곤한 관계보다 가끔 만나도 편한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의 피로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요함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되지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애써 친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는 더 깊이 통하면 됩니다. 관계는 줄어들지만 품위는 남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대충 대하는 것보다 적은 사람에게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나이든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락이 뜸해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대신 가끔 안부를 묻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점잖게 늙는다는 것은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보내주고 남아있는 사람을 아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고요한 평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기는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적막함을 채우기 위한 소음일 뿐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더 외롭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이 없으니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먹고 잠을 자도 혼자 자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정약용도 똑같은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18년 동안 강진에서 혼자 지내며 그는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가족이 그리웠고 친구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독을 견디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고독을 형벌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양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었지요.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경전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며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 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후세에 남길 지혜를 기록했습니다. 목민심서도 경세유표도 흠음신서도 모두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고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보이지 않던 내 모습이 고독 속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요. 우리도 이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행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귀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면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말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죠. 다사는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빗소리를 들으며 시를 지었고 달 밝은 밤에는 달빛을 보며 명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끼고 책을 읽으며 옛사람들과 대화하고 글을 쓰며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더 깊이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들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지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고독이 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18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진짜 가치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물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우리에게 주어진 휴식의 시간이고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노년의 질이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게만 여기지 말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늙음은 끝이 아니라 인격의 마지막 계절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쉬듯이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젊음은 봄이고 중년은 여름이라면 노년은 가을입니다. 더 이상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깊은 맛을 내는 계절이지요. 정약용은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은 인격이 완성되어가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평생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하나로 익어가는 시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되며 오히려 노년에야말로 진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살았으니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것은 많고 성장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기록하고 제자들과 토론하며 끊임없이 자기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배움이었고 성장이었습니다. 노년의 성장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격을 다듬는 것입니다. 너그러워지고 더 이해심이 깊어지고 더 평온해지는 것이죠. 화를 덜 내고 욕심을 덜 부리고 남을 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준비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정약용도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며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남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후세에 전할 가르침을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남기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행적이라고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죽은 후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얼마를 물려줄 것인가 보다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언젠가 다 쓰이지만 좋은 기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점잖게 늙는다는 것은 조용히 좋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로 남는 것이죠.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화려한 장례는 치르지 말라고 검소하게 치르되 의미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책들을 잘 보존해서 후세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가 진짜 남기고 싶었던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상이었고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그의 책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손주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웃에게 베푼 작은 친절일 수도 있습니다. 일기장에 쓴 인생의 지혜일 수도 있고 정성껏 가꾼 정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를 배려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남길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계절이지만 가장 깊은 계절입니다. 봄의 화려함도 여름의 뜨거움도 없지만 가을의 깊이와 겨울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어른으로 익어갑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